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 75세가 된 최명수 씨와 올해 72세가 된 안정희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명수 씨와 정희 씨, 그들에게 무심했던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의 태도로 인해 명수 씨와 정희 씨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자식들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고 처절한 복수를 계획하는 명수 씨와 정희 씨 부부의 이야기. 한번 들러주실래요? 어느 늦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부엌에서는 정희 씨가 아들 준호에게 줄 음식을 만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허리에 동여맨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냉장고 속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김치, 된장, 불고기, 잡채.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정희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번 서울 방문이 유난히 기대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준 음식들을 우리 준호가 좋아해주면 참 좋을 텐데. 정희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채소를 손질했어요. 그녀는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 아들 준호에게 예전처럼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직접 서울에 올라가는 이번만큼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 동안 고기 양념을 버무리며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침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던 그 모습,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프다고 투정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가던 날도 생생했죠. 그가 서울로 떠나던 날 정희 씨는 마음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밀려왔어요. 그때부터 자식이 조금씩 멀어질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감정을 차마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만을 바랬어요. 대학생이었던 아들 준호가 고향 집에 들렀다 다시 서울에 올라가는 날이면 늘 정희 씨는 손수 만든 반찬을 싸주며 이렇게 말했었죠. 준호야, 다시 서울 올라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잘 챙겨 먹어야 해. 배고프면 공부도 못해. 그리고 준호는 그 음식을 받아들고는 네, 엄마 잘 먹을게요. 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고맙던지. 정희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잠시 멈춰서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음식들이 우리 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면 좋을 텐데.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여 양념을 마무리했고 다음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름 전 아들 준호와 나눴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번에 아빠랑 서울 올라오시면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올라오세요. 저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엄마 아빠 주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준호야. 너희 집에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우리 며느리 지연이하고도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꾸나. 정희 씨는 차곡차곡 음식을 통에 담으며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들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손끝으로 음식을 다듬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서울로의 여정을 준비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명수 씨와 정희 씨는 짐을 챙기고 서울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작은 여행 가방에는 정희 씨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설레면서도 긴장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기차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여보, 시골에서 살다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니 조금 긴장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준호가 알아서 우리 잘 챙겨주겠지? 정희 씨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명수 씨는 짐을 들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준호가 잘 챙겨주겠다고 했으니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그도 아들이 약속한 대로 부모를 잘 모실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명수 씨의 대답에 살짝 미소 지었어요. 아들 집에서 같이 따뜻한 밥도 먹고 아들네 부부와 서울 구경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우리 방금 서울역에 도착했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다더니 안 보이네? 지금 어디야?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 마중 못 나갈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근처 호텔에 예약해뒀으니까 저녁 때까지 거기서 쉬고 계세요. 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호텔이라고? 너 많이 바쁘면 저녁 때까지 너희 집에 짐 좀 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까? 엄마가 너랑 지연이 먹으라고 음식까지 해왔는데. 그녀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자 아들 준호가 짧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음식을 해왔다고요? 그런 말 없으셨잖아요. 지금 집이 좀 복잡해요. 호텔도 깨끗하고 괜찮으니까 거기서 그 음식들 드시면서 쉬고 계세요. 저녁에 제가 찾아갈게요.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아들이 부모를 호텔로 보낸다는 것에 깊은 실망을 느꼈고 아들 먹으라고 힘들게 준비한 음식을 남편과 둘이 먹고 치우라고 하니 큰 좌절감이 몰려왔죠. 아니, 너희 먹으라고 엄마가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묵직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바쁜 사정을 이해하려 애쓰며 겨우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 씨는 명수 씨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가 호텔을 예약해뒀대. 오늘은 거기서 하루 자야 하나 봐. 명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명수 씨였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래, 뭐 준호도 사정이 있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손님 맞는 걸 어려워한다고도 하더라고. 준호도 그런 거겠지.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예약해뒀다고 한 곳은 호텔이라기보다는 오래된 모텔에 가까웠어요. 간판이 깜빡깜빡하는 모텔 입구 앞에서 정희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텔 주위에는 유흥가가 자리 잡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벌써부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호텔이라고. 정희 씨는 남편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준호가 정말 여기로 보낸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녀가 상상했던 호텔과는 너무도 다른 곳이었죠. 명수 씨는 입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하루만 자면 되니깐. 그는 아내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나왔어요. 방에 들어서자 정희 씨는 방 안가득 배긴 담배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어요. 오래된 침대와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며 침대 끝에 앉았어요. 그래도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지. 정희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명수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는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이 상황이 불편했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가 드디어 명수 씨와 정희 씨를 찾아왔어요. 그러곤 짧은 인사만 건넨 채 명수 씨와 정희 씨를 모텔 근처의 국밥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을 마주한 자리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떠먹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준호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굳이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식사가 끝이 나고 정희 씨는 고향에서부터 챙겨온 직접 만든 음식들을 아들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야, 너가 좋아하는 음식들 엄마가 만들어 왔거든. 지연이랑 같이 먹어봐. 오늘은 일단 제가 예약해드린 호텔에서 하루 주무세요. 내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희 씨가 준비한 음식을 건네받으면서도 감사하단 말 한마디 없는 아들의 태도에 애써 감추려 했던 상처들이 조금씩 커져갔던 정희 씨였습니다. 그저 속으로 아들의 무관심을 씹어 삼켰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준호는 서둘러 자리를 뜨고 호텔 앞까지 배웅도 하지 않은 채 곧장 집으로 돌아간 준호 씨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어요. 모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그녀의 불안을 더 자극했고 그녀는 서울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들이 맞이한 첫날은 그렇게 씁쓸한 기분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명수 씨와 정희 씨는 여전히 모텔에 찌든 담배 냄새와 낡은 시설 속에서 하루를 맞이했어요.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만큼은 아들 준호가 부모를 잘 챙겨주리라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근처 식당에서 남편 명수 씨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없이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니 준호가 우리를 어디로든 데리고 가겠지?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답답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먼저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준호야, 오늘 몇 시쯤 볼 생각이야? 엄마는 서울 구경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내 집에 가서 너랑 지연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따뜻한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아들 집에서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명수 씨와 정희 씨 명의로 된 빌라에서 아들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차갑고 무심했어요. 엄마, 오늘도 저녁에 그냥 밖에서 식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희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오늘도 그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아들의 무심한 태도를 이해하려 애쓰며 겨우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몇 시쯤 올 생각이니? 결국 준호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모텔 근처에 있는 똑같은 국밥집으로 안내했어요. 전날과 똑같은 장소였어요. 어제도 그곳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명수 씨와 정희 씨는 또다시 그곳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들이 바쁘다 생각하고 부모가 이해해야겠지. 하지만 어제보다도 더 말이 없던 준호 씨였어요. 식사 자리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곤 짧게 인사만 남기며 서둘러 일어났어요. 그를 붙잡고 싶었던 정희 씨였지만 그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준호가 떠난 후 명수 씨와 정희 씨는 국밥집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로의 표정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분을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의 만남이 너무도 짧고 아들의 태도가 서운했지만 그 불편함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정희 씨가 침묵을 깨고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게 다 우리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걸까? 준호도 바쁘긴 하겠지. 그런데 서울까지 온 부모를 어떻게 집에 한번 초대를 안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요즘 세대들이 우리 때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니깐 말이야.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호텔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다시 모텔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명수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 씨는 결국 참았던 감정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아무리 봐도 오늘 준호 그렇게까지 바빠 보이진 않던데 이젠 우리가 귀찮은 걸까? 집에 초대받아서 같이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 기대가 컸던 걸까? 명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뭐 준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는 억지로 아내 정희 씨를 위로해 보려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둘째 날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명수 씨와 정희 씨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으니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이 되어 명수 씨와 정희 씨는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삼겹살집은 아들 준호가 예약해 놓은 곳으로 어느 동네에나 있는 평범한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그 어느 곳보다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딸 유나와 사위가 원주에서 서울까지 온다는 소식은 정희 씨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그래도 유나가 사위를 데리고 온다니 우리 딸만큼은 부모 생각을 잊지 않았구나. 정희 씨는 명수 씨에게 말하며 아들 준호와의 갈등을 잠시 잊으려 했어요. 명수 씨도 딸과의 만남에 조금은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오늘은 그나마 좀 나은 저녁이 될 거야. 그는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 준호와의 긴장감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잠시 후 유나와 사위가 가게에 도착했어요. 유나는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을 맞이했고 사위도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아빠, 원주에서 오느라 조금 늦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자리라서 오늘 꼭 오고 싶었어요. 유나는 부모님을 반갑게 안으며 서울까지 온 기쁨을 전했어요. 정희 씨는 딸의 밝은 모습에 기쁨을 느끼며 말했어요. 유나야,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엄마는 정말 기쁘구나. 정희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사위도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네 사람은 식사를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 준호는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 씨는 초조해졌고 명수 씨도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어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 약속 장소인 삼겹살집에 도착했어요. 준호는 무심한 얼굴로 부모님에게 짧게 인사했고 지연도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좀 늦었네요.
준호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희 씨는 아들의 무뚝뚝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인 만큼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준호야. 오늘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였으니 즐거운 시간 보내자꾸나.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지만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어요. 유나와 사위가 대화를 이끌며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준호와 지연은 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무심했죠. 정희 씨는 그 어색한 분위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우리가 이번에 서울에 왔어. 내 집에 한 번도 못 갔네. 엄마랑 아빠가 사놓은 집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내나 참 궁금했거든. 그리고 너희 집에서 오순도순같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어요. 준호는 어머니 정희 씨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냥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 되지. 뭘 구경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밥도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아들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싶으세요? 정희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너는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 수 있어? 엄마랑 아빠가 널 위해서 월세 한 번 안 받고 집을 빌려주고 있는데 그 집에서 너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엄마가 많은 걸 바랬어? 비싼 음식을 사달라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너희 집에서 같은 식구끼리 따뜻한 밥 한 끼 하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그녀는 점점 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 월세 안 받으시니까 엄마랑 아빠를 그만큼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두 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며느리 지연이 생각도 좀 해보세요. 지연이가 불편하다잖아요. 지연이가 불편하다는데 제가 엄마 아빠 편을 들 수 있겠어요? 전 당연히 지연이 편을 들어야죠. 그 순간 유나가 참지 못하고 오빠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서운해 하시는데 말을 꼭 그딴 식으로 해야겠어? 엄마 아빠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유나는 오빠의 무심한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준호는 동생의 말에 더 화가 나서 반박했어요. 야, 최윤아. 그럼 네가 오늘 엄마랑 아빠 데리고 원주로 가면 되겠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네가 엄마 아빠 모시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남매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사위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어요. 사위는 차분하게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몰려오는 서러움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오면서 준호 너한테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젠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서울까지 왔는데 집에 초대 한 번 못 받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가족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유나는 오빠를 노려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사위도 그저 침묵으로 분위기를 지켜봤어요. 명수 씨는 그동안 쌓인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아내의 눈물과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며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이제는 터질 것만 같았죠. 준호야! 명수 씨는 크게 외치며 식탁을 내리쳤어요. 모두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어요. 너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널 위해 모든 걸 해왔는데 이젠 우리를 아예 부모 취급도 안 하는구나. 우리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 준호는 아버지의 분노에 놀랐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뭐, 그만큼 해줬으니까, 뭐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세요? 명수 씨는 아들의 무책임한 대답에 더 큰 분노를 느꼈어요. 우리가 너한테 뭘 큰 걸 바랬다고 그러는 거냐? 그저 너희 집에서 밥 한 끼 먹자는 게 그렇게 큰 기대였어? 너희가 엄마랑 아빠를 이렇게 대하는 건 정말이지 너무한 거 아니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 담긴 실망과 분노는 너무나 컸어요. 삼겹살집에서의 갈등이 폭발한 그날 밤, 명수 씨와 정희 씨는 서울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내내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 있었어요. 가게에서의 싸움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는 것을 실감한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숙소로 돌아온 정희 씨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준호의 냉담한 태도와 무심함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죠. 명수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그냥 참고만 있을 순 없겠어! 준호에게 이제껏 월세 한 번 안 받고 노후 대비용으로 사놨던 빌라를 내줬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명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려고? 정희 씨가 남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준호한테 너무 많은 걸 내줬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명수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준호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정희 씨는 무겁게 내려앉은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정희 씨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준호와 지연에게 희생해온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대접일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준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정희 씨는 늘 아들 준호와의 밝은 미래를 꿈꿔왔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이었고 그저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그녀는 아들을 향한 실망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들이 준호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젠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해. 정희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어요. 아들 내외가 그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죠. 옆에 앉은 명수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자식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그는 아내 정희 씨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여보, 이번엔 진짜야.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걸 해야지. 정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어요. 그들은 더 이상 준호와 지연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고 그 결단을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할 즈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어요. 명수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도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준호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엔 그 기대와 실망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더 단호하게 만들었죠. 준호야, 명수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들이 처음 듣는 냉정한 목소리였을 거예요. 그동안 부모로서의 자상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했던 명수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동안 그 집에서 공짜로 잘 지냈지? 이제 그 집을 비워야겠다. 그리고 내 엄마가 너한테 빌려준 돈도 이번 달 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라. 준호는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어제 그 일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보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빌렸던 돈은 제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갚기로 했잖아요. 준호는 그동안 부모님이 항상 자신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가 실수를 해도 부모님은 결국엔 그를 받아주고 다시 용서해 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머뭇거림은 아버지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실망은 아버지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며느리 지연이가 옆에서 전화기를 가로채며 준호 대신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쾌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죠. 아버님! 세입자를 그렇게 쉽게 내쫓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저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지연의 말투는 뻔뻔함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시부모님이 자신들을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부모님을 비웃듯이 말을 던졌어요. 명수 씨는 아들의 머뭇거림과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 이번 달 말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 이건 최후 통첩이야. 우리도 더 이상 너희를 봐줄 마음은 없다. 그는 말을 끝내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의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말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지킬 것이었죠. 정희 씨도 남편의 결심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녀는 남편이 준호와의 통화를 끝낸 후 여보 잘했어. 이젠 우리가 준호랑 지연이를 위해 더는 희생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준호와 지연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준호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녀는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진짜로 우리를 쫓아내겠어? 그냥 겁주는 거잖아. 세입자를 그렇게 쉽게 내보낼 수 없다는 건 아버님도 잘 아실 텐데. 며칠이 지나고 명수 씨와 정희 씨는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들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들이 처음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고 그들은 아들 부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죠. 하지만 그 희생이 이제는 후회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어요. 명수 씨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집에서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이 이제 필요해서 나가라고 말했는데 아들 내외가 나가질 않겠다고 하네요. 우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퇴거를 요구해야 하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씨와 정희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변호사는 준호와 지연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했어요. 이 문서에는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이달 말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연장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며칠 후 준호는 그 봉투를 열어 내용 증명을 읽었죠. 그의 눈에 들어온 문구는 너무도 단호하고 명확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자신들을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것도 그냥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용서를 빌게 만들려는 거라고. 아버님께서 무슨 수로 우리를 쫓아내시건데? 우리가 월세 안 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계약 재연장할 수 있어. 지연의 말투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그녀는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정말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불안했던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신다면 그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결국엔 집을 비워주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준호와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자신들이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변호사의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준호와 지연은 평소처럼 일상적인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준호는 아내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불안감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느꼈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몇 차례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지만 차마 자식을 진짜 쫓아내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부모님이 보내온 내용 증명이긴 하지만 그저 경고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일도 아무렇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우체부로부터 등기 서류를 건네받았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손이 떨리는 가운데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법무법인에서 온명도 소송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정희 씨로부터 빌려갔던 돈에 대한 채무독촉 통지서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서류들의 단어들이 그의 시야에서 희미해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진짜야.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그가 머릿속에서 부정해왔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서 회피할 수 없었고,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죠. 지연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준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말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동안 부모님에게 해왔던 무관심과 경멸적인 행동들이 이제 현실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준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지연은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금씩 짐을 싸기 시작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모님이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면 차마 그걸 거절하진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준호는 전화를 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명수 씨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후회가 명수 씨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는 이미 그동안 너무 많은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 준호야. 명수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우리에게 줬던 상처를 생각해봐라. 더 이상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준호는 간절하게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수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어요. 이제 너에게 줄 기회는 없다. 너희는 그 집에서 나가야 하고 너희 엄마 돈도 갚아야 돼. 소송 걸기 전까지 모든 걸 해결하면 차마 소송까진 걸지 않으마. 그게 우리가 너희에게 줄 마지막 기회다. 준호는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무겁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어요. 그가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 그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준호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죠. 그날 밤 준호는 지연과 함께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실감과 후회가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후회만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가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수 씨와 정희 씨 부부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명수 씨와 정희 씨는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금 찾아가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삶을 선택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명수 씨와 정희 씨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자신들의 결정이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혹시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으면 지금이라도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명수 씨와 정희 씨의 결정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 73세가 된 박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과도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박정혜 씨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그녀의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 간의 갈등이 점차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그녀가 내린 결단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박정혜 씨의 이야기 같이 들어주실래요? 정혜 씨는 병실에서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자 몸 전체에 퍼지는 통증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마치 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것 같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온 힘을 다 쏟아야만 했어요. 허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다른 곳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은 너무도 차갑고 고요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방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워 있는 것만 같았죠. 엄마,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딸 민경 씨가 옆에서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민경 씨의 목소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딸 민경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민경은 어머니 정혜 씨의 눈을 바라보며 어떤 대답이라도 듣고 싶어 했어요. 괜찮아. 그냥 몸이 조금 아프긴 한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정혜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어요. 사실 정혜 씨는 자신의 상태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경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가득 차오르는 눈물로 반짝였어요. 엄마, 밤에 너무 힘들어 보였어.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민경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병원에서 엄마를 잘 돌봐주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챙기려고 애쓰는 걸 보고 있으면 엄마는 오히려 미안해져. 정혜 씨는 딸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무기력했고 민경 씨에게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민경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더 아파질까 두려웠어요. 엄마, 괜찮지 않으면 꼭 말해. 아무리 작은 통증이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말해줘. 그래야 엄마 몸을 지킬 수 있어. 정혜 씨는 잠시 고민에 잠겼어요. 자신이 아픈 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질 것만 같았어요. 아픈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정혜 씨는 아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아들 민재가 병실에 찾아오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경아, 내 오빠는? 오빠가 많이 바쁘대, 엄마. 회사에 일이 많아서 당분간 못 올 것 같대. 정혜 씨는 그 대답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아들 민재는 지난 몇 달 동안 딱 2번만 병문안을 왔기 때문이죠. 그마저도 한 번은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또 한 번은 은행 업무 대리인을 맡기 위한 서명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정혜 씨는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닌 그저 관리해야 할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민재는 돈 문제로만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자니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엄마, 무슨 생각해? 내 오빠가 조금이라도 더 자주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정혜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경 씨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병실에 누워 몇 달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들어 너무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것 같아 병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정혜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생각한 의사는 정혜 씨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하는 진단 결과는 그녀의 상상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박정혜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암이 의심됩니다. 구체적인 확진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정혜 씨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암이라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암에 걸렸다고?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의사를 바라보았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 기계 소리,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희미해졌고 오직 의사의 목소리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혜 씨는 침묵 속에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암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암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단계에서 확진은 아니지만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손끝까지 저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진단일 거라고 자신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공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어요. 병원에서 들었던 모든 말들이
회오리처럼 그녀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먼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 게 맞을까? 결국 정혜 씨는 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고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스스로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혜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혜 씨는 딸 민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일 수도 있대.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그렇게 아팠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직 확진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려고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야 확실히 알 수 있대.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일단 지금 바로 갈게. 혼자 있지 말고. 내가 곁에서 지켜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있어. 딸 민경 씨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황급히 집을 나섰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지만 이럴 때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서둘러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반면 아들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할 생각에 정혜 씨는 망설였어요. 민재는 늘 어머니의 건강보다 재정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자식에게 이 중요한 문제를 숨길 수는 없었기에 정혜 씨는 결국 아들 민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암일 수도 있대.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 암이라고? 그럼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거야? 아직 입원할 단계는 아니래.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다고 했어. 그러자 아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현실적인 생각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러면 아직 보험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여러 보험들을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내가 지금 암일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첫 반응이 보험이라니 따뜻한 위로 한마디도 못 해주는 거야. 그녀는 깊은 충격과 실망을 느꼈어요. 민재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머니의 건강보다 먼저 돈을 떠올리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민재야,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암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보험부터 들자고 하니? 아니, 엄마, 그건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들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둬야 하잖아. 정혜 씨는 민재의 대답에 더욱 실망했어요. 그녀는 민재의 현실적인 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의 진짜 속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혜 씨는 민재가 꺼낸 보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암 진단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들이 먼저 보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진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민재는 며칠 뒤에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들고 정혜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더 늦기 전에 진짜로 보험에 들어야 해. 지금은 보험사들이 엄마가 암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입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정혜 씨는 민재의 말을 들으며 그저 침묵을 지켰어요. 며칠 전만 해도
민재가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낸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진짜 속셈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보험에 대한 얘기만 계속 꺼내는 민재가 그녀에게 더 이상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근데 이 보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암 치료비는 보장이 안 되고 사망보험금만 왜 10억이 넘는 거야? 그리고 수령인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엄마 치료비로 쓸 거라면서. 넌 진짜 엄마가 죽길 바라는 거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니의 질문에 격분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를 걱정해서 보험 들어두자고 말한 건데 왜 자꾸 날 의심해? 내가 뭔가 실수가 조금 있었나 봐. 정혜 씨는 민재의 격한 반응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답답한 표정을 짓고 어머니의 앞에 놓인 테이블을 손으로 밀치며 일어섰어요. 나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되겠지? 엄마가 죽길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은 우리라도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민재야, 그만해. 엄마는 더 이상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엄마 병을 걱정해서 보험 얘기를 꺼내나 싶었더니 그저 돈 때문에 꺼낸 거였구나. 민재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결국 더 이상의 말싸움을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주워들며 방을 나섰어요. 엄마는 항상 정말 고집이 세. 자식이라도 좀 잘 되게 도와주면 안 돼? 정혜 씨는 민재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아들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고 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혜 씨는 결국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 민재는 다시 한번 정체 모를 서류들을 들고 정혜 씨를 찾아왔어요. 그건 어머니가 자신에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넘겨주는 서류였어요. 엄마,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건 내가 앞으로 엄마의 재산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야. 나중에 엄마가 더 아프거나 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 내가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지 않겠어? 정혜 씨는 그 서류를 보고 놀라며 물었어요. 민재야,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왜 내 자산을 관리해? 민재는 정혜 씨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고 마치 그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차분히 설명했어요. 엄마가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 더 아프면 엄마 재산을 누가 대신 관리할 거야? 내가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거잖아. 정혜 씨는 민재의 말에 심하게 반발하며 그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녀는 아들이 단순히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니,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 지금 너한테 그걸 맡기라고? 민재는 어머니의 반응에 답답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그냥 미리 준비해 두자는 거야. 나중에 갑자기 일이 터지면 복잡해지잖아. 이렇게 미리 위임장을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혜 씨는 그런 민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야, 제발 그만해. 엄마는 절대 이 서류에 서명할 생각 없어. 민재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끝까지 고집만 부리실 거야?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그 순간 딸 민경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민경 씨는 어머니와 오빠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직감했죠.
그녀는 오빠가 어머니에게 위임장을 내민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빠, 도대체 왜 엄마한테 위임장을 내밀고 있는 거야?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엄마가 너무 고집 부리시는데 나중에 우리 모두 힘들어질 거란 말이야. 오빠, 지금 그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안 그래도 엄마 마음 복잡한데 왜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엄마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라도 해봤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민경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야. 나중에 혹시 엄마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그때는 재산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그러니 엄마 정신이 아직 멀쩡할 때 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지. 오빠, 지금 엄마한테 가장 필요한 건 사랑과 돌봄이지. 이런 서류가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 정혜 씨는 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민경 씨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녀는 딸에게 기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아들 민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죠. 민재는 여동생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방을 나섰어요.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혜 씨는 딸과 함께 조용히 집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며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죠. 며칠 후, 이번엔 며느리 지연이가 정혜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 정혜 씨에게 자신이 알아본 대체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들어주려 했지만 며느리의 말이 점점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현대의학을 믿지 않고 대신 자연치료나 전통적인 치유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현대의학만이 답은 아니에요. 자연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암 같은 병은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혜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빠졌어요.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일었어요. 자연치유법이라니. 그게 뭔데? 병원에서 하는 치료랑은 다른 거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설명했어요. 네. 어머니, 병원 치료는 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잖아요. 특히 항암 치료는 몸을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을 치유하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암도 결국에는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면 이겨낼 수 있는 병이래요. 정혜 씨는 지연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야? 병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물론 병원에서는 말하지 않죠. 병원은 의학적인 치료만을 고집하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자연치유법을 통해 병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암도 너무 공격적인 치료보다는 몸을 회복시키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정혜 씨는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녀는 평생 동안 의사와 병원을 믿어왔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며느리 지연의 설득은 점점 더 집요해졌고 정혜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지연아, 그건 좀 위험하지 않니? 내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런 대체 치료를 하다가 병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니? 지연은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몸만 더 약해지실 수 있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은 자연치유센터 같은 곳도 많고 그런 곳에서 관리받으면 훨씬 몸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혜 씨의 딸 민경 씨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민경 씨는 지연의 말을 듣고 단번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새언니, 그거 사이비 치료 아니에요? 무슨 자연 치유 같은 걸로 암을 고친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연은 민경 씨의 말을 듣고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경아, 이건 사이비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몸을 회복했대. 현대의학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방법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니? 민경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절대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예요. 지금 병원 치료도 힘들겠지만 적어도 검증된 방법이잖아요. 이런 말에 넘어가면 엄마의 건강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정혜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민경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민경아,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병원 치료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아.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숨겨왔던 본심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좀만 더 설득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왜 하필 민경이가 나타나서. 정혜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설득한 것과 지연이 대체 치료를 권유하는 모습이 겹쳐 보였고 왠지 모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민경 씨는 엄마한테 새언니가 권유한 치료법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날 밤 인터넷에 접속해 새언니가 이야기한 자연치유법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민경 씨는 여러 포럼과 의료 사이트를 뒤져가며 지연이 추천한 자연치유법이 실제로 검증된 치료인지 아니면 그저 사이비에 불과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 관련 블로그나 카페에서 지연의 말처럼 자연치유법이 효과가 있다는 글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민경 씨는 그 글들이 과연 믿을 만한 정보인지 의심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검색을 이어가면서 점점 더 의심스러운 정보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자연치유법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었고, 특히 암 치료에 있어서 대체 치료법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어요. 민경 씨는 어머니가 민재와 지연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어머니가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사이비 치료에 빠지게 된다면 건강이 더 악화될 것이 뻔했어요. 그녀는 그 생각에 너무 화가 나고 불안해져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가 이런 말에 속아서 병원 치료를 중단하면 안 돼. 다음 날 민경 씨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혜 씨는 병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피곤함과 혼란스러움이 엿보였어요. 민경 씨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새언니가 말한 자연치유법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내가 어젯밤에 알아봤는데 그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치료 같아.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아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병이 더 악화된 경우가 많아. 민경아, 나도 사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내 오빠도 어젯밤에 전화가 와서 꼭 그런 치료들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나도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어. 엄마,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오빠랑 새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 게 분명해. 엄마가 병원 치료를 포기하면 더 위험해질 게 뻔하잖아. 정혜 씨는 민경 씨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딸의 말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그녀는 민경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민경아, 내 말대로 하자. 난 병원 치료를 계속할 거야. 엄마, 내가 곁에서 계속 도와줄 테니까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 오빠랑 새언니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정혜 씨는 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는 민재와 지연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고, 그녀는 오직 민경 씨만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됐죠. 정혜는 병실에 누워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런 혼란 속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재와 지연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교묘했고 겉으로는 마치 엄마를 위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분명했어요. 저 아이들이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이젠 확실히 알겠어. 민재와 지연의 계속된 압박이 점점 더 다가오는 걸 느끼며 정혜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지금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그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는 그녀가 어렵고 복잡한 일에 처했을 때마다 항상 냉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정혜 씨는 병원 침대 옆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정혜예요. 정혜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저 이번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싶어요. 다음 날 정혜는 병원에 외출을 요청했고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정혜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병실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고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는 느낌이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지도 몰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을 해야 해. 정혜는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정혜의 말을 듣고 신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상황을 이해한 후 본격적인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민재와 지연이가 계속해서 재산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저 내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게 명백해졌어요. 변호사는 차분히 그녀의 말을 듣더니 구체적인 서류 절차를 설명했어요. 이 절차를 밟으면 정혜 씨의 재산은 전적으로 딸 민경 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정혜 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다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정혜는 긴장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 서류는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는 중요한 문서였어요. 그 안에 담긴 숫자와 문구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인생이 담긴 결과물 같은 것이었어요. 정혜는 자신에게 계속 다짐하며 변호사가 내미는 펜을 받았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펜을 힘있게 쥐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했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아들 민재 씨나 며느리 지연 씨는 이 재산에 대해 어떤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딸 민경 씨에게 모든 재산이 안전하게 이전될 것이며 정혜 씨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다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지만 마음 한편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남은 건 민경이에게.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뿐이야. 정혜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일이었거든요. 정혜 씨,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딸 민경 씨가 그 모든 걸 잘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른 몸이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정혜 씨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그녀는 스스로 결정한 대로 모든 걸 정리했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정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제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혜 씨는 딸 민경에게 조용히 외출을 제안했어요. 민경아, 오늘 우리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가볼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싶어.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정혜의 제안은 단순한 산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고 이제 민경이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경은 어머니의 제안에 놀랐어요. 요즘 들어 어머니가 병세 때문에 기운이 없어 외출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제안이 반가우면서도 약간 의아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셨을 텐데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시다니 좋은 일이야. 민경은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좋아, 엄마. 오랜만에 바람 쐬러 가면 엄마 기분 전환도 될 거야. 요즘 너무 병실에만 있었잖아. 정혜 씨는 민경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보자꾸나. 그동안 너무 무거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민경에게 말할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딸에게 서둘러 이 비밀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그저 자연스럽게 모든 걸 풀어나가려 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한적한 카페로 향했어요. 푸른 하늘 아래에서 부는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경은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평소보다 차분한 표정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이렇게 엄마랑 밖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 그래, 민경아, 참 좋은 날이구나. 그런데 말이야. 정혜 씨는 잠시 말을 멈추며 딸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신 후 정혜 씨는 딸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민경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 시간이 괜찮으면 나랑 잠깐 같이 가볼래? 민경은 어머니 정혜 씨가 갑자기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같이 갈게. 오늘은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민경은 어머니 정혜 씨를 태우고 차에 몰았고 그들은 조금 더 먼 곳으로 향했어요. 민경은 어머니가 안내하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정혜 씨가 차분한 표정으로 운전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차가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자 민경은 주변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차가 멈춰선 곳은 아무도 없는 넓은 땅이었어요. 민경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는 어디야? 엄마? 민경이 물었어요. 그녀는 주변의 풍경이 낯설기만 했어요. 정혜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 딸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들판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던 정혜 씨는 차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들고 민경에게 내밀었어요. 이 땅이야. 민경아, 내가 오랫동안 숨겨둔 비밀이기도 하고 이제 내가 알 때가 됐어. 민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며 읽기 시작했어요. 글씨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이 땅이 어머니가 비밀리에 소유해온 땅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 땅이라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때까지 아무런 말도 안 했어? 그녀는 40대 초반, 이제 막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큰 결심을 하고 땅에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큰 돈을 들여 투자했지만 그 땅은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였죠. 가격도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개발이 늦어지면서 땅값은 더 떨어져만 갔어요. 그때 정혜 씨는 자신의 투자 실패를 자식들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고 굳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묻어두고 살아왔어요. 그냥 이대로 잊혀지겠지. 내가 괜히 허황된 꿈을 꿨던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땅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최근 그 땅 주변에서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고속도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고 그로 인해 정혜 씨가 오래전 구입했던 땅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고 있었어요. 정혜 씨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완전히 잊고 있던 그 땅이 갑자기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정혜 씨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쉬지 않고 항상 일을 했잖니. 너희를 키우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어. 그래서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30년 전에 이 땅에 투자했던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값이 오를 줄은 전혀 몰랐어. 오히려 투자에 실패했다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여기 근처에 고속도로가 뚫리기로 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거야. 민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이 땅이 지금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거지. 정혜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지금 이걸 내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너한테 모든 걸 맡길 때가 됐기 때문이야. 내 오빠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혼자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땅과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넘기는 서류를 준비했어. 그녀는 딸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민경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내가 정말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정혜 씨는 딸을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어요. 민경아, 내가 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넌 나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 엄마 몸이 더 아프기 전에,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오빠와 새언니에게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너와 나만의 비밀로 지켜주길 바래. 민경은 어머니의 결단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정혜 씨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민경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과거의 아픔과 갈등을 넘어서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한편 아들 민재와 며느리 지연은 여전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위임장도 없었고 재산을 건드릴 방법도 사라졌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크게 당황할 테지만 정혜 씨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내 재산도, 내 마음도, 내 딸과 함께할 미래도. 지금까지 박정혜 씨의 사연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혜 씨와 민경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신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신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 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